안녕하십니까. 정화상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오늘도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크라 재건주 중에 베스트는 어딜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답은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호기심을 갖고 끝까지 함께 한번 가봅시다. 먼저 큰 1번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특징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지난 2월 14일 한국경제 일면 톱으로 우크라 종전협상 착수, 재건주 들썩하는 신문기사가 제 눈에 탁 띄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토록 기다리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간의 지리한 공방 끝에 이제 끝을 맺나, 그 긴 암흑 터널의 끝이 보이나, 이런 생각이 딱 들고 이건 우리 주식시장의 장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고 제가 통찰 얻은 인사이트를 얻은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협상 전망과 그 협상이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트럼프와 푸틴 간 종전협상 개시 합의 전화 통화를 90분간 했더래죠. 2월 12일 날 이렇게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3년간 지난 2022년 2월 24일부터 거의 3년째 됐죠. 3년간의 파괴적인 전쟁이 끝나는구나 하는 이런 일종의 신호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건 뭘까요? 전쟁 당사국 간의 첨예한 이해 대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 첨예한 이해 대립을 조정하기 위한 지리한 휴전 협상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협상이 잘 진전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이러면서 치열한 밀당 속에 그 전쟁 재건주가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상황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이해는 어떻게 대립되고 있나, 이렇게 그 모양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문 기사가 그 분석한 쟁점도 보이고요. 그러면은 그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중재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협상 당사국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하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이 세 사람의 얼굴이 보이죠. 원래 이 중재자는 사실 양 분쟁 당사국보다 더 힘이 세야지 중재가 가능해요. 그렇죠? 보통 우리 개인이 싸움을 할 때도 A와 B가 서로 싸우면 A도 이길 수 있고 B도 이길 수 있는 C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A, B 둘한테도 힘이 약한 D가 하려면 절대로 안 되죠. 트럼프가 A인 푸틴과 B인 젤렌스키보다는 훨씬 세죠. 그래, 러시아의 협상 목표는 뭘까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죠. 이게 전쟁 개시의 명분이도 했고요. 왜냐하면 나토는 러시아의 적국인데 국경을 바로 맞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국과 국경을 바로 맞대는 건 싫어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목적인 점령한 영토,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20%를 점령했더래요. 그 점령한 영토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하겠죠. 그 피해 대가인데, 수많은 재산과 피해의 대가인데 양보하겠습니까? 그럼 또 우크라이나의 목적은 뭘까요? 우크라이나가 점령이 조금 뺏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영토를 잃었죠.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 뺏은 그 쿠르스크 지역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빼앗긴 땅하고 서로 맞교환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면적의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맞교환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나토를 가입 희망하고, 왜냐면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가 향후 우크라이나를 치더라도 나토 가입국 20여 개국 전체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부담스러워서 함부로 침략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게 미군 주둔을 요청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미국의 또 이 중재하면서 미국이 받고 싶은 그 중재 수수료는 뭘까요? 전쟁 지원금을 보상을 받기로 원하죠. 지난 3년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쟁 지원금을 많이 댔지 않습니까? 무기로도 됐지만 물론. 그래서 그 전쟁 지원금 대신에 희토류를 확보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전선에서 휴전하라. 싸우지 말아라. 현재 전선에서. 그 다음에 미군을 주둔해달라는 우크라이나를 달랠 당군으로다가 나토군을 주둔해라. 나토, 어차피 나토하고 인접적이니까. 이렇게 서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전쟁, 휴전 조건, 쟁점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구 조건을 놓고 서로 그 절충점을 찾아가는데 그 길이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향후 휴전 협상은 어떻게 결론 내고 이것도 우리한테 나타내주는 시사점은 뭘까요? 제일 유력한 게 현재 전선에서 휴전하는 거겠죠. 이게 뭐 한국 전쟁 모델, 6.25 한국 전쟁 모델을 따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서로의 조금이라도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막판 치열한 전투가 전개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제일 약자인 우크라이나가 양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양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 전쟁 휴전이 이루어지면 푸틴의 침략 전쟁이 결과적으로는 정당화되는 이러한 모순에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약소국인 우크라이나의 서름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제가 잊지 않고 생각한 게 이승만 대통령의 뛰어난 애교력이,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적인 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주둔을 이끌어내죠. 그래서 휴전 협상의 가장 전제 조건으로다가 주한미군 주둔을 요청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따내죠. 그 당시 약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서 이것을 따낸 것은 굉장히 큰 애교적 대승이죠. 고려시대의 서희 거란 단편보다 더 뛰어난 애교적 대승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인해서 6.25가 난 지 1950년이니까 75년 동안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었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전쟁을 겪지 않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휴전 협상은 결국은 침략 전쟁을 정당할 가능성이 크고, 또 약소국 우크라이나가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애교력도 빛난다. 이런 점이 제 마음에 딱 들어왔더라고요. 그럼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이 사업 규모와 우리나라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큰 두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와 우리나라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3년 7월에 한국의 재건 사업 참여를 요청했어요. 이 우크라이나의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이 실릴 정도로 한강을 굉장히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나마 방어용 무기를 많이 지원해 왔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도 재건 사업에 참여할 최소한의 명분이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와 국경이 접해져 있죠. 폴란드와도 우크라이나 재건 협약을 체결했어요. 2023년 7월에.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재건 사업, 원자력 발전,
방위산업, 자원개발 등의 한국 기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이미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재건사업 규모는 약 5천억 불, 우리나라 돈은 720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마샬 플랜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샬 플랜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이 독일 이런데 지원했던 그 패전국들한테 지원했던 게 이제 마샬 플랜이죠. 또 세계은행은 향후 10년간 4,863억 불에 대한 그 투자가 우크라이나가 재건 투자에 필요하다. 그래서 한 670조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세계은행이 또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포션이 주택사업 분야에 803억 불, 교통 인프라 건설에 도로도 건설하고 이런 거겠죠. 730억 불, 그리고 에너지 개발, 발전소나 원전이나 이런 게 471억 불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휴전이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먼저 우크라이나의 그 재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이거는 원래 부시기는 쉬워도 재건하기는 훨씬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전쟁 나갖고 3년 동안 엄청나게 부셨지만 그걸 재건하려면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건설을 해야 되겠죠. 부서진 집도 건설해야 되고, 부서진 다리도 건설해야 되고, 부서진 도로도 건설해야 되고, 부서진 그 발전소도 건설해야 되고, 그러려면 건설 장비가 제일 먼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건설 장비만 쓰는 게 건설 기자재도 있어야 되죠.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철근도 있어야 되고, 철강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를 보내야지 전기로다가 다 건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선도 필요하고 전력 기자재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력 기자재가 필요하다 보면 발전을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퍼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원래 한국과 러시아는 수출을 많이 했던 나라죠. 그런데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의 그 침략 전쟁을 규탄하면서 대북 제재를 대러시아 제재를 하는 바람에 그 수출이 많이 줄었었는데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겠죠. 그러면은 2021년에 한국의 12위 수출 시장이 러시아였고 수출액이 99억 불이었어요. 거의 100억 불 다 됐는데 이게 지금 3분의 1로 줄었겠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원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천연가스, 원유 이런 게 러시아 제재 해제가 되면서 이게 국제 시장에 나면 원유 값도 떨어뜨리고 비싼 LNG 값도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경쟁력도 회복이 되겠죠. 여러 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는 것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사진 보면은 미국의 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하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월 12일 회담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 있네요. 그리고 미국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미군 파병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미군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면 푸틴이 싫어하니까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건 미국도 떨떠름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 파병도 싫어하는 거예요. 미군을 또 그 위험한 지역에 파견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푸틴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다. 이런 기사가 또 2월 14일 날 한국경제의 오면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종전이 급물살을 탈 것이다. 그럼 재건사업 참여에 철저한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그 2월 14일 날 한국경제 사설까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재건주가 앞으로 또 새로운 우리 증시의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테마가 이미 진행이 됐는데 그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제일 먼저 알겠어요. 이 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일 먼저 알겠죠. 정보도 가장 빠르고 그들이 제일 선두 주자라고 보면 맞아요. 그거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됨으로써 우리 같은 두 번째 증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잘 노려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투자자의 격언을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할까요? 존 템플턴의 투자 격언.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고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하여 행복 속에서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은 뜻은 뭘까요?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비관적일 때가 최적의 매수 시점이고 또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최적의 매도 시점이다. 이걸 나타내주는 말이죠. 이 말은 증시를 이렇게 투자를 경험하면은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투자 내공이 한 단계 성숙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에는 그 건설 기계주 중에 톱은 어딜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큰 두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 베스트 주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건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먼저 건설 기계가 있어야 되죠. 굴착기도 있어야 되고 덤프 트럭도 있어야 되고 불도저도 있어야 되고 건설 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이 건설 기계를 갖다가 도로도 건설하고 또 도로를 통해서 가가지고 그 파괴지에 가서 주택도 건설하고 사무용 건물도 건설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건설을 하려면 또 필요한 게 뭘까요? 전기가 필요하죠. 전기를 갖고 다 모든 그 기계를 움직이니까요. 그래 우선은 건설기계가 제일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많이 건설기계 오른 것 중에서 보니까 HD 현대 건설기계, 대동기업, HD 현대 인프라코어, 그리고 하나 회사가 더 있는데 현대 에버다임 이렇게 네 회사가 있는데 적자가 나지 않는 3개사 HD 현대 건설기계, 대동기업, HD 현대 인프라코 이 3개사를 갖고 비교 평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2월 14일 주가 종가를 보니까 HD 현대 건설기계는 77,900원, 대동기업은 23,150원,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9,090원이네요. 그래서 주가가 제일 저렴한 게 개미 투자한테 접근하기 용이하니까 이 주가 면에서는 현대 인프라코어가 제일 좋아 보여요. 그런데 연중 최고가하고 최저가를 따져갖고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를 따져보니까 HD 현대건설기계는 연중 최고가가 91,500원 2월 13일 날 기록했네요. 그래서 이 최고가 대비해서 약 15%가 빠져 있는 반면에 대동기업은 마이너스 12%, HD 현대인프라코어는 마이너스 9%. 그래서 제일 많이 빠져 있는 HD 현대건설기계가 제일 유리해 보이고 최저가는 45,700원이고 그래서 현재가 대비 약 70%가 올랐더라고요. 최저가 대비. 그래서 HD 현대건설기계는 70%가 올라 있고 대동기업은 269%가 올라 있어요.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는 44%가 올라 있고 이 면에서는 현대인프라코어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매출을 보니까 이 세 개의 기업이 다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서 다 줄었어요. 그런데 제일 조금 줄은 데가 HD 현대건설기계 3조 4,388억 원이라서 마이너스 10%네요. 그 다음에 24년 영업이익을 봤더니 HD 현대건설기계는 1,904억 원이 나서 영업이익률이 6%예요. 근데 나머지 대동기업은 1.6%, HD 현대인프라코어는 5.8%예요. 그래서 HD 현대건설기계가 수익성도 가장 좋고 성장성도 가장
역성장이 덜했다 이렇게 평가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그 재무적 안전성인데 HD 현대건설기계는 부채 비율이 85%, 100% 미만이죠. 그리고 당좌 비율은 95%. 요건 100% 이상이래야 되는데 약간 모자르죠. 그리고 유보율은 1555%에서 500% 이상이라서 유보율은 아주 좋죠. 그래서 재무적으로 제일 안전해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일 HD 현대건설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계량 지표로서 얘네들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를 보니까 HD 현대건설기계는 건설기계든 다 만들고 있어요. 그 오른쪽 밑에 사진을 보면 굴착기도 만들고 필로더도 만들고 백호로더도 만들고 스키드 스티어로더도 만들고 특수장비, 덤프트럭, 불도저 이런 걸 다 만들더라고요. 건설기계를. 그러니까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대장주다. 그래서 비계량 지표도 좋고, 그래서 종합 결론으로 HD 현대건설기계가 재건주 중에 일단은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세 번째, HD 현대건설기계의 기업 개요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업계는 얘는 건설기계 중에 대장주라 그랬죠. 설립은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사업부문이 인적 분할해 갖고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상장은 2017년 5월 한 달 뒤에 상장했죠. 그래갖고 코스피 194위더라고요. 대표는 최철곤 대표이사고요. 그 오른쪽에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대 주주는 현대사이트 솔루션이라 해갖고 현대그룹이죠. 결국 여기가 38.91% 거의 한 39%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임직원은 1344명. 그 중에서 임원이 28명. 임원은 평균 연봉이 2억 7,400만 원이고 이게 2023년도 기준이에요. 직원은 1316명인데 평균 연봉이 9,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 분당에 있고요. 주요 사업을 보면 건설기계에서 80%의 매출이 나오고 산업차량에서 11%, 그리고 그 건설기계의 부속 AS 부품에서 9%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성장성을 보니까 2021년에 매출이 3조 2,843억 원이었는데 25년에는 3조 5,156억이라서 플러스 7%가 됐고 2023년은 3조 8,250억이라서 플러스 9%가 됐는데 작년 24년은 매출이 줄어갖고 3조 4,381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률은 대개 5 내지 7%인데 작년은 6%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2024년은 비록 이렇게 매출이 줄었지만 2025년 금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런 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진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HD 현대 우크라이나 복구 건설기계 지원해 갖고 이미 건설기계를 조금씩 지원을 해 왔네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그 재건 사업에 뛰어들게 하는 그 발판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제가 이 우크라이나 그 재건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루 지나서 15일 날짜에는 또 우크라 종전의 기대감이 과도하다 그러면서 재건주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매도 보고서가 나온 기사가 딱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 기사 내용도 말씀드리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증권가는 HD현대건설기계 매도 의견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DS투자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를 매도로 발표하면서 목표 주가를 74,000원으로 낮췄고요. 신한투자는 매수를 단기 매수로 하면서 77,000원으로 했고요. 삼성증권은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추면서 목표 주가를 67,000원에서 76,000원으로 높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74,000원에서 많게는 77,000, 적게는 74,000 정도로 봤는데 이미 주가가 77,900원이니까 빠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도를 한번 보니까 왜 이렇게 발표했나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피해액이 약 1,400억 불 정도 된다래요. 그런데 그 중에
80%는 러시아 점령지에서 발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 러시아 점령지에서 발생을 했는데 전쟁 피해가 가장 심각한 러시아 점령지는 결국은 러시아에 최종적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재건 사업은 러시아나 중국 기업이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너무 재건에 너무 과대평가됐다. 그래서 이 과대평가를 떨어뜨리는 그 기대를 낮추는 그런 증권사 보고서가 쫙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보고서를 보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저의 그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기에 공감하는지 안 하는지는 애청자님마다 또 다르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우크라 재건주는 장기적으로 호재예요. 그러니까 뭐 이 재건 사업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파괴는 쉬워도 다시 건설하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증권사들이 건설 기계주로다가 쏠리는 단기 과열을 좀 그 열기를 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속내를 표출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향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휴전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휴전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도 또 이제 현지 전투가 막 치열해지고 그러면 또 이게 소강 상태로 가고 이렇게 그 밀당을 많이 겪은 다음에 결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 재건주도 올랐다 떨어졌다의 그 부침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그 오른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대건설기계는 주가가 조정할 때마다 저가에서 조금씩 사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투자 전략은 제가 얘를 그 차트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원래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배열의 우상향하는 주식에서는 조정이 5일선에 올 때하고 좀 깊게 조정이 오면 20일 이평선에 올 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거래량이 빨간 선이 확 올라가면서 확 터졌다가 쫙 떨어지고 하루 조정을 받았죠. 그래 이 조정이 며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일 이평선은 76,000원이고 20일 이평선은 6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약 7만원에서 76,000원 조정이 깊으면 7만원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집 구간을 7만원에서 76,000원으로 잡았어요. 이 차트를 보면은 정배열이다. 그리고 긴 윗꼬리 양봉이 발생했다. 이거는 주가를 찍어 누르려는 힘이 강한 거죠. 그렇지만은 양봉으로 끝났으니까 매수 세력도 그만큼 강하다는 걸 나타내고 그 다음 날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팍 많이 나왔죠.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증권사의 부정적 보도 2월 15일자 보도는 오히려 조정을 주고 이때는 단기 가열을 완화하려는 의도니까 조금씩 좀 용감하게 사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 매도는 어떻게 할까요? 매도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91,500원인가요? 9만원대가 단기 고점이었죠. 91,500원이 고점이니까 9만원 넘어가면은 팔고 7만원에서 76,000원 사이에 사서 9만원 넘어가면 팔고 그러면은 목표 수익률이 약 15% 나오더라고요. 그 종가 77,900원 종가 기준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수익도 괜찮지 않습니까? 한 달 이내에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한 97,000원 10만원 정도 넘어가면 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6만 한 5천원 미만으로 가면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이런 전략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69,000원대네요. 그러니까 69,000원 미만으로 가면 무조건 사도 좋을 것 같고 76,000원 미만으로 가면 조금씩 사모으고 이런 전략으로 가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1차적으로는 9만 원이 넘어가면 절반 팔고 그 9만 7천 원, 한 10만 원 가면은 나머지 다 팔고 이런 식으로 가고 다시 이게 7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사는 이런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그 전쟁 재건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은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한 번은 이게 조정을 받을 때 사 모으면은 꼭 수익을 줄 거다 이런 확신이 듭니다. 제 판단에 동의하시고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또 격려의 댓글, 사랑의 댓글 꼭 부탁합니다. 끝으로 주식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라 그랬죠. 수익을 나도 내 거고 손실을 봐도 나밖에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그 점을 명심하시고 투자에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투자의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